안녕하세요. 김혜리입니다. 여러분은 듣는 잡지 조용한 생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제가 읽었던 책 이야기를 편안히 나누는 책 읽는 의자 코너에 오셨습니다. 그쪽에 놓인 의자에 앉으시고요. 오늘의 책은 줄리언 반스의 아주 사적인 미술산 책입니다. 영어로 원래 쓰여진 책인데 원제는 Keeping an Eye Open이고요. 2015년에 출간됐고 2019년에 공진호님의 한국어 번역으로 또 국내에서 나와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번역본 제목을 보시면 줄리언 반스의 이가 붙어 있죠. 이렇게 작가의 이름을 제목에 내세웠다는 거는 팬이 있다, 팬덤이 있는 작가라는 뜻이겠죠. 줄리언 반스는 영국 출신의 작가고요. 저도 이 작가의 책 중에 처음 산 책이 이 책이었지만 플로베르의 앵무새라는 책으로 국내 독자들한테 친근해졌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제가 이 코너를 준비하면서 제 책장에서 막 찾아봤어요. 줄리언 반스 책 어디다 놨지? 하고 막 찾아봤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세 권의 소설이 이렇게 스며들어와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꽂이에 플로베르의 앵무새랑 그녀가 나를 만나기 전이라는 소설이랑 그다음에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세 권이 니콘비의 소설과 같은 영국 작가인, 그리고 그 브리짓 존스 쓴 헬렌 필딩 소설과 그다음에 속죄의 작가 어톤먼트 작가 이안 맥큐언의 책들이랑 이렇게 꽂혀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 이사한 다음에 책 정리 새로 못했는데 그 책장은 책째로 들고 와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국적이 통일된 작가들의 셰프가 된 것 같아요. 이 줄리언 반스는 말씀드린 대로 영어로 글을 쓰는 영국 작가인데 40년대 중반에 태어난 작가고요. 이 소설가로 이름을 알리기 전에 영어 사전도 편찬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약간 친근감을 느끼는 건 미디어들에서 평론가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옵서버지라든가 뉴 스테이츠먼 같은 그런 매체, 잡지, 신문에서 텔레비전 평론 같은 것들을 썼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소설가로서도 성공을 누리게 돼서 많은 상을 탔고요. 영국의 문학상들도 탔지만 특이한 점은 프랑스가 좋아하는 영국 작가랄까요? 그래서 아마 본인도 프랑스 문화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플로베르의 앵무새란 책에서만 봐도 플로베르라는 프랑스 작가에 대한 연구의 깊이가 상당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의 메디치상, 페미나상 이런 트로피를 가져갔던 영국의 작가예요. 제가 이 반스를 알게 된 거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알랭드 보통의 소설을 한창 읽을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의 그 독서의 목마름은 어느 쪽을 향해 있었냐면 약간 덜 촉촉한 소설을 좀 읽고 싶었었어요. 보통 이렇게 심리 전개를 따라가는 굉장히 인물의 감정을 보살펴주는 소설들을 많이 읽고 살다가 좀 이제 좀 냉정한 소설을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그런 연애 소설을 읽고 싶다. 그때 제가 개인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좀 냉담하게 객관적으로 연애라는 현상을 논파해주는 그런 소설을 읽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알랭드 보통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로맨스라고 처음에 번역되어서 나왔던 소설이 좀 그랬었잖아요. 이게 소설이야 싶을 정도로. 근데 이 줄리언 번스도 약간 소설을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약간 에세이 혹은 심지어 논문 같은 스타일로 사람의 감정을 해설하는 책을 좀 읽고 싶었던 시기이고, 그래서 저도 이분의 책이 참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책은 이제 그분이 충분히 소설가로서 자리를 잡고 나서 펴낸 미술 에세이 모음집이에요. 줄리언 반스의 아주 사적인 미술책인데 지금 제가 책을 갖고 만져보고 있는데요. 일단 표지를 보면 이 파란색과 금색, 그러니까 액자에 쓰이는 골드 색깔과 그다음에 이 블루는 블루가 참 종류가 많지만 보라기가 좀 많이 들어간 네이비인데요. 이런 블루를 이거보다 조금 더 진해야 되긴 한데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브 클라인의 블루라고 부르죠. 이브 클라인이라는 현대미술 작가가 이 색깔을 아주 주구장창 써가지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색깔을 보면은 이거 이브 클라인 블루다라고 이제 묘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브 클라인 블루하고 지금 여러분 찾아보고 계시죠? 인터넷으로 뜹니다. 그 블루보다는 조금 연한 색깔로 이제 발색이 됐네요. 원래 의도한 색깔이 이 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이브 클라인 블루 하면 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배우 있잖아요. 에디 레드메인. 신기한 동물 사전에도 나왔고 그다음에 오스카 나무주연상 탔었죠. 사랑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그 스티븐 호킹 박사 역할로 제가 좀 예뻐라 하는 배우인데 에디 레드메인이 부분적으로 생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록색에 대해서 잘 분별을 못해서 옷을 입을 때 와이프가 주로 마지막 점검을 한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예술사로 학위를 땄었거든요. 근데 논문 주제가 이 이브 클라인 블루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참 재밌죠. 이 생맹색약인 사람이 이제 어떤 색채에 관해서 자기의 그런 학위 논문을 예술사 과정을 끝내면서 썼다는 게. 그리고 이 표지에 그런 블루 바탕에 이제 금색 글씨에 이렇게 창이 뚫려 있고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림 중에 한 점이 그 창을 통해서 그 일부가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판으로 이제 내지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표지 그림으로 선택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그림을 선택을 했냐면요. 식탁 모서리라는 그림이고 이제 본문의 5장에서 앙리 팡텍 라투르가 그렸던 그 당대의 19세기, 20세기에 걸쳐서 왕성하게 활동했던 각 분야, 뭐 문학, 미술, 음악 쪽의 예술가들의 집단 초상화 중에서 한 사람의 얼굴을 이 창으로 내놨는데 이게 누구냐면 약간 그래 예쁜 게 최고야 이런 생각이 또 한 번 드는 결정인데 랭보라는 우리가 아는 꽃미남 시인 있죠. 꽃미남 시인의 얼굴을 딱 이렇게 화가가 아니라 시인의 얼굴을 이렇게 창으로 딱 내놨습니다. 근데 이 랭보 얼굴을 보시면 전 이 그림을 보고 딱 든 생각이 우리 왜 랭보와 베를렌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있었죠. 토탈 이클립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리즈 시절이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웠을 때, 꽃다웠을 때, 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영화도 있었지만 진짜 이 토탈 이클립스라는 영화에서의 그 바닷가에서 흰 셔츠를 입고 랭보 역할을 하는 레오가 걸어가는 모습은 막 분명히 날개가 없는데 뒤에서 날개가 보이는 것 같은 너무 뭐랄까 시의 요정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때의 그 영화의 메이크업 팀이 아마 이 그림을 참조하지 않았을까 싶게 좀 닮았어요. 그 영화의 스틸을 기억하시는 분은 이 책 표지에 이 빵땡 라투르의 그림을 보면서 이 머리카락이 흩어진 결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비슷하다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또 제가 이쁜 거에 약해가지고 삼천포를 빠졌는데 다시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책을 그래서 어떤 책인가 일단 알고서 제 얘기를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거칠게 소개를 하자면 이 책은 밀도가 굉장히 높은 그리고 원래도 그림을 잘 아는 작가가 또 리서치를 보태서 쓴 미술 에세이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그 미술에 관련된 책에서 뭐 이럴 때 이런 그림을 보시면 위로가 되고 뭐 그리고 약간의 그 그림을 그릴 당시의 전기적 사실을 좀 보태서 쉽게 쓰는 미술 에세이 그런 미술 에세이나 그냥 아주 쉽게 쓰는 인상 비평보다는 한 걸음 더 들어간 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책은 뭐 어떤 분들한테 적합한 독서 아이템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 책만 읽으면 미술사에 대해서 좀 아는 척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적절하지 않아요, 이 책은.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나면 대략 뭐 15세기의 이탈리아의 미술은 어떻고, 뭐 인상주의 다음엔 무슨 주의고, 무슨 주의다. 이렇게 그 다이제스트가 된 어떤 지식을 원하시면은 이 책 말고도 너무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약간은 그래도 미술사에 익숙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제가 미술사에 익숙하다고 하는 거는 머릿속에 그 미술 교양이 쫙 정리되어 있는 분들이란 뜻이 아니고요. 그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화가가 있고 어떤 그림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시면
뭐 언제쯤에 그림이겠다 정도의 감을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림 보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미술하고 좀 사적인 스킨십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책일 것 같아요. 일단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하나 밝히자면, 저는 진짜 미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림에 관한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허술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림과 그림자라는 책을 냈어요.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은 이제 40점의 그림에 관해서 책을 쓴 거고, 그 책의 내용은 왜 쓰게 됐냐면, 제가 여행을 가면 주로 출장에 붙여서 갔었거든요. 지금 여행이든 출장이든 요원해졌지만, 근데 그 어떤 외국의 도시에 가서 제가 혼자 가장 마음 편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미술관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유럽 도시에서 미술관은 무료인 도시들도 많고, 그리고 뭐 제가 맘대로 시간을 보내도 되잖아요. 뭐 오래 앉아 있었다고 웨이터의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밖에 날씨가 어떻든 아주 쾌적한 온도와 습도로 저를 감싸주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여러모로 굉장히, 여행 가면 저의 많은 시간을 미술관에서 이제 보냈는데, 그때 이제 마음에 들어서 오래오래 쳐다봤던 그림들에 관해서 메모도 했어요. 그건 일종의 직업병인데 영화를 볼 때 메모하던 습관 때문에 그림을 볼 때도 뭔가 안 적으면 나중에 내가 아무것도 못 본 것 같이 될까 봐 이렇게 사진도 찍고, 또 이게 사진을 찍게 해주는 미술관들이 또 많거든요, 유럽에는. 그래서 메모를 갖고 와서 나중에 그 짧은 글들을 모아서 제 에세이들을 짧게 짧게 연재를 한 것도 있고, 이 책을 위해서 새로 쓴 것도 있었는데, 주로 그때 제가 글을 썼던 그림들은 아주 유명한 그림들이 아니었어요. 미술사 책에 다 나오는, 우리 미술 교과서에 나오던 그런 그림이 아니고, 이제 국내에서 그 당시에 출판돼 있는 미술책에서는 못 봤던 그런 그림들이 저는 또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화가들을 소개하고 싶어서 조금 도판을 구하기도 어렵기도 했지만 열심히 제 수첩을 뒤져서 목차를 채워나갔죠. 근데 바로 이 줄리안 반스의 아주 사적인 미술 산책을 펼치는 순간, 이건 통독해야 돼. 어머, 이건 읽어야 돼. 어머, 이건 사야 돼. 라고 생각한 이유가, 목차를 딱 보는데 그때 그 책을 제가 만드느라고 막 어렵게 그림 도판을 찾고 출판사 편집자님께 이거 도판 저작권 클리어 해주세요라고 부탁했던, 그런 저 말고는 왠지 다른 사람은 다 관심 없는 것 같았던 화가들이 떡하니 이렇게 목차에 딱 있는 거예요. 이 책을 피니까. 마치 저한테 어떤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혜리야, 너 좋아하는 화가 누구야? 라고 물어보고서 목차를 정한 것 같은 그런 반가움.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주변에서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런 미술관에, 왜 미술관 투어의 마지막은 갤러리 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갤러리 숍에 가면 이렇게 그 미술에 관한 책들이 쫙 꽂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모노그래프라고 하는 책장이 있습니다. 모노그래프는 작가론이에요, 말하자면. 그 화가론들을 쭉 써놓은, 뭐, 그래서 A로 시작되는 뭐, 앵그르부터 맨 끝에 피카소, 피카비아 쭉 나가서 Z까지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왠지 제가 마음에 들어서 그 갤러리 안에서 보고, 이 사람에 관한 책이 있으면은, 큰맘 먹고 사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화가들에 대한 책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서럽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좀 책을 찾기 힘들었던 좀 약간 마이너리티 같은 화가들을 이분이 반스님이 다뤄주신 거예요. 그래서 와, 실화냐. 그런 작가들이 누구냐면 오딜롱 르동, 피에르 보나르. 보나르는 조금 이제 다뤄졌죠, 딴 책에. 그리고 특히 정말 저만 좋아하는 작가 같았던 에드와르 비아르. 보나르랑 비아르는 나비파라는 같은 유파에 속하는 화가인데, 보나르가 훨씬 유명하죠. 그리고 이분들보다 덜 유명한 펠릭스 발로통. 펠릭스 발로통은 제가 좋아해서 저의 트위터 프로필 사진 대신 제가 펠릭스 발로통의 판화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발로통에 대해서 이렇게 한 챕터나 할애해서 이렇게 에세이가 있어서 정말 덥석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뒤적뒤적 해보는데, 책 앞쪽에 귀스타브 모로 미술관, 파리에 있는 미술관. 하지만 오르세나 루브르는 가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가 또 모네 미술관 이런 데는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모로 미술관은 또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로가 일했던 그의 집을 개조해서
한 3층 정도 되는 그 집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벽에는 다 모로가 남긴 그림이 걸려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서랍장을 열면 무슨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도를 넣는 그런 서랍장 같은 걸 열면은 하나씩 그 집 소파에 앉아서 그때 남긴 판화나 스케치 같은 것을 방문객들이 볼 수 있게 돼 있는 어떤 가정집에 방문한 것 같은 느낌. 심지어 화장실을 가도 그 변기나 이런 게 보존이 돼 있어서 제가 화장실에서도 또 사진을 찍었었어요. 그 미술관에 가서는. 그리고 그 1, 2, 3층의 이동은 철제 계단, 아르누보식의 철제 계단을 올라가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되게 보물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미술관인데, 그걸 또 이렇게 책에 언급을 하고 한참 몇 페이지를 들여서 묘사를 해놔서 정말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읽게 되었고, 또 읽고 나서도 만족스러워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첫 책으로 골랐습니다. 제가 너무 수다가 많았는데, 이 책의 구성은 서문과 각각 한 화가에게 헌정된, 그러니까 한 챕터가 다 한 화가에 관한 얘기예요. 한 화가에게 헌정된 17편의 글로 이루어져 있는 에세이집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글은 화가의 삶을 좀 더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글은 화가가 수립한 양식, 그러니까 회화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양 미술사에 대한 상식 다이제스트를 원하면 적당하지 않은 책이고요. 그보다는 미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예술 일반으로 이 작가의 어떤 그 주장 내지는 통찰들을 확장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술가라는 인간과 그가 만들어내는 작품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미술처럼 언어로 구성되지 않는 장르의 예술을 굳이 언어로 표현할 때는 어떤 방식이 가능한가에 관심이 있는 분. 이 중에 제가 들어가겠죠? 제가 직업이 그런 거니까. 영화에 물론 언어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글로 표현해서 영화를 안 본 사람한테 전달할 것인가. 미술을, 무용을, 건축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너무 괜찮은 표본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어떤 분들한테 좋을까. 좀 유머가 있지만 예리한, 웃기는데 주력하지 않고 가끔가다 툭툭 튀어나오는 위트가 있는 그런 수필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저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아무도 관심 없었는데 여기 있어라고 여기 목차에 나와 있는 작가들한테 특별한 애정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아주 반가운 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7명이 누구냐? 그 17명은 연대순으로 또 목차를 잡았더라고요. 줄리안 반스가 대체로 이 화가들이 활동한 시대. 그래서 아마 낭만주의 그때부터 제리코, 들라크루아, 그다음에 사실주의 쿠르베, 그다음에 인상주의로 넘어갑니다. 마네, 빵땡라투르, 그다음에 빵땡라투르 한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고 세잔, 그다음에 이제 드가, 보딜롱 르동, 네, 상징주의로 갔다가 그다음에 나비파, 보나르, 그다음에 비아르, 발로통,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큐비즘, 브라크, 그다음에 상징주의 르네 마그리트, 그다음에 현대미술 모더니즘 넘어와서 클라스 올덴버그, 그리고 구상화지만 현대 초상화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가죠. 루치안 프로이트. 이렇게 17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17명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 서문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술교육의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미술이나 음악에 관해서 최초의 기억들이 어떤 것인가를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뭐 재밌는 얘기는 집에 피아노도 있었고 그림들도 있었고, 그런데 왠지 이런 클래식한 과거의 방식으로 스타일로 그려진 여성의 누드화는 사춘기 소년이었던 자신이 아주 작은 자극에도 흥분하고 그랬었는데 왠지 그 누드들은 별로 에로틱하지 않았다는 그런 추억을 하면서 어린 시절에 줄리아는 예술이란 이런 건가, 엄숙미로 삶의 흥분을 제거하는 게 예술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반스라는, 우리가 지금부터 그의 눈을 통해서 이제 미술사 여행을 할 이 반스라는 사람의 취향이 우리가 좀 궁금하잖아요. 개인이니까 취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술사가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의 취향을 조금 엿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진술이 서문에 있거든요. 근데 그 진술은 아까 말씀드린 귀스타브 모로라는 화가를 이 사람이 왜 좋아하는지 쓴 부분에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썼냐면, 일단 여러분 모로는 19세기 화가고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이나 신화 속의 이야기나
인물들을 그리긴 했는데 그 인물의 배경, 옷 뭐 이런 표현들에 많은 상징들을 심어놨던 화가예요. 그림을 찾아보시면은 뭐 무슨 고대 벽화처럼 보이기도 하고 엄청 많이 덧발랐다는 느낌을 주기도 할 텐데요. 그 당시 뭐 같은 동시대나 그 전시대의 인상주의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왠지 좀 더 옛날로 돌아간 복고적인 것 같아요. 그 당시의 느낌으로 보기에도 더 고전적으로 그린 것 같은 화가죠. 근데 이 반스가 모로라는 화가를 좋아하는 이유를 뭐라 그랬냐면, 잘 들어보세요. 실물과 관련돼 있지만 예술이라는 운동을 가함으로써 그 실물보다 더 강하고 강렬하고 이상한 무엇을 끌어내는 작품들에 나는 끌리는 것 같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술은 실물과 가장 가깝게 묘사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끌리는 미술은 뭔가 화가의 해석을 더함으로써 거기에 물감과 붓이 닿음으로써 그 대상한테 질적 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실물하고 안 닮았지만 뭔가 그 실물이 거기 존재한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이끌어내는 그런 작품들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그림들에도 공통점이 있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나? 우리 흔히 막 멜로를 좋아해요. 뭐 성장 영화를 좋아해요.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더 사소한 이유일 수도 있거든요. 가령 뭐 음식을 먹음직스럽게 찍은 영화더라.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다 돌아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그러니까 그 기존의 틀이나 그 예술 작품을 구분하는 카테고리로 자기의 취향을 꼭 단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번 이런 생각을 그 아까 말씀드린 말도 안 되는 그림과 그림자라는 책을 쓸 때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 뭐지? 뭐 이렇게. 그랬더니 저는 처음부터 그 화가를 알고 그림을 본 게 아닌데도 나중에 사후적으로 그 그림이 마음에 든 다음에 이 화가 뭐야? 뭐 하던 사람이지라고 찾아보면 되게 고독하게 산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심지어는 약간 은둔 생활을 했던 사람이 많았어요. 뭐 비아르나 모란디나 그런 사람들이 그랬고요.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구도는 뭔가 야외 풍경을 그릴 때도 그림 그리는 사람은 실내에 있는 좀 창을 끼고 그린 그림을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의 그 안전주의적인 성격이 반영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다음 또 제가 좋아하는 그림들을 모아서 보니까 자고 있는 사람을 그린 그림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비아르가 그린 어떤 이제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소녀 같은데 자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그림 엽서를 그 그림을 본 갤러리에 그 갤러리 샵에서 사와가지고 제가 이사 다니면서도 그 엽서는 꼭 뒤에 이렇게 테이블 붙여서 침대 머리맡에 꼭 붙여놔요. 저의 부적이에요. 잠을 잘 자게 해주세요. 이런. 그래서 그런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스의 취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러니까 실물과 관련이 있으나 예술이라는 운동을 가함으로써 더 강력한 것을 끌어내는 작품이다.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 책을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서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은 그냥 관람객이 아니라 스스로 예술가잖아요. 문학이라는 예술을 하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타 장르의 예술이지만 어떤 사조 변화에 있어서 그냥 뭐 인상파구나, 뭐 초현실주의구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당연히 반사적으로 문학에서의 그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유파랑 연관을 시키면서 그림을 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여기에서 그 중요한 진술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이제 동료 예술가로서 다른 장르인 미술 작품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봤는가. 모더니즘에 관한 태도가 이제 서문에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물론 그런 생각을 안 했지만 나중에 이제 작가가 되고 그러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술을 하려면 일단 필수적으로 모더니즘이라는 미학을 이해를 하고 소화를 하고 그것이 그 전까지에 있었던 예술의 상황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서 자기 답을 좀 구해야 된다라는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미술에서 좀 더 쉬운 답을 얻었다고 이분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분야의 문학보다는. 그래서 좀 인용을 하자면 14페이지에 있는 인용인데요. 어,
당시에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보건대 내가 모더니즘을 체계적으로 이해한 또한 즐기고 황홀한 기분을 느꼈던 방식은 문학보다는 미술을 통해서였다. 사실주의에서 벗어나는 여정은 문학보다는 그림 분야가 더 쉬워 보였다. 우리는 미술관에 가면 눈앞에 있는 것에서 하나의 뚜렷한 이야기를 읽어낸 뒤 한 전시실에서 다음 전시실로 이동한다. 쿠르베에서 마네와 모네, 드가로, 그리고 세잔으로, 그 다음엔 브라크와 피카소로. 그러면 목적지에 도착한 셈이다. 반면 소설의 경우 같은 길을 더 여러 차례 되짚어가게 되어 더 복잡할 뿐 아니라 더 구불구불한 듯 했다. 최초의 위대한 소설이라는 돈키호테만 해도 그 이상한 사건과 장난기, 설화적 자의식을 보면 모던 혹은 포스트 모던 혹은 마술적 사실주의 소설이기도 하다. 즉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진짜 맞아요. 사조 구분을 하는 게 소설에서는 미술보다 훨씬 어려운 게 있고 또 그런 미술이 쉬워 보이는 착시는 이 전시의 맥락, 감상의 맥락 때문인 것 같아요. 공간적으로 전시가 되잖아요. 책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의식으로 그 안에서 페이지 안을 여행을 하는 건데 우리는 일단 갤러리에 가면은 뭘 주나요? 그 표 끄는 데서 지도를 주잖아요. 그래서 디렉토리 뭐 내지는 맵 이런 걸 주죠. 그러면 1번 방부터 47번 방까지 가면은 이제 사조를 쭉 훑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차 칸을 이렇게 여행을 하듯이 뭐 다음엔 뭐가 왔고 뭐 다음엔 뭐가 왔고 이렇게 칼같이 이렇게 사조가 넘어간 것 같은 정리된 것 같은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이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이 뭔가 조금 더 미술사를 보면은 마음이 좀 더 편해지는 것 같은 간결한 것 같은 내가 예술사의 흐름을 이해한 것 같은 기분이 좀 드나 봐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점 때문에 미술관에서 약간의 위로를 왠지 내가 파악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에세이들을 읽어나가시면 되는데 뭐 제가 지금부터 1장부터 17장까지를 다 요약해 드릴 건 아니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마음이 동하시면 읽어보시면서 하실 일이고 일단 구성을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의 특이한 점은 한 사람의 에세이를 모았고 그다음에 그 주제는 다 미술이지만 각 장을 약간 다른 문체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 주제가 되는 화가의 스타일하고 잘 어울리는 문체를 택한 것 같아요. 근데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읽는 사람은 모르지만 쓰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나 혼자 유희를 하고 있는 그런 거 좋아해서 저도 약간 영화 리뷰를 쓸 때 그 영화가 굉장히 막 발랄하고 뮤직비디오 스타일로 막 찍고 그런 영화의 리뷰는 저도 약간 이렇게 에이요 막 이러면서 리뷰를 쓰려고 문장의 리듬을 그렇게 잡아가는 반면에 굉장히 건축적인 뭐 그러니까 1층의 하류층과 2층의 상류계급의 이야기를 그린 뭐 고스포드 파크 같은 그런 영화 얘기를 쓸 때는 나도 약간 점잔을 빼면서 쓴다거나 뭐 춘향전 같은 판소리 영화에 대해서 쓸 때는 나도 약간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가면서 리뷰를 쓰면은 그냥 나만의 즐거움인 거죠. 그게 읽는 사람들은 그 내용만 중요하지 뭐라 어떻게 썼는지 아마 아무도 모를 수도 있고 특히 요즘 같은 카드뉴스 시대에는 빨리 그래서 뭐야 이 영화 좋다는 거야 뭐야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아직도 그런 유희가 즐겁고 그런 유희는 요즘에 기사도 AI가 쓴다고 하는데 AI는 아직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잡지 기자로서 각 잡힌 비평을 쓰는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그런 잡지쟁이만의 즐거움인 것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라도 좀 저는 잡지가 아예 멸종하진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듣는 잡지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죠? 각 장은 다른 문체로 쓰여져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메두사의 뗏목 첫 장이죠. 제리코의 메두사의 뗏목이라는 낭만주의 그림은 그 실제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아주 센세이셔널했던 난파 사건에서 생존자들의 증언을 기초로 해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 묘사를 따라가면서 그림을 그린 건데 그래서 이 메두사의 뗏목을 다룬 제리코에 관한 첫 챕터는 이 줄리안 반스가 꼭 그 자리에 있었던 관찰자 시점으로 쓴 역사 소설 같이 썼어요. 그 뭐 몇 날 며칠 뭐 배가 출항했고 뭐 뗏목을 만들었고 그때 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막 이런 식으로 쓴 거죠. 그런 반면에 또
동시대 작가고 심지어는 줄리안 반스가 직접 만나본 적도 있는 루치안 프로이트에 관한 챕터는 주변에서 그를 만난 사람들의 증언도 듣고 막 이러면서 이 프로이트가 제가 초상화, 인물화에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루치안 프로이트라는 사람의 초상화처럼 썼어요. 그래서 이런 재미를 두 번째쯤 읽을 때는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작가들의 개성을 표현을 하면서 저는 보통 우리가 약간 주례사 비평처럼 복수의 예술가들에 관해서 쓴 이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과 같은 책에서는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그 사람이 이런 결점이 있었고 장점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끝낼 때는 굉장히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식으로 우호적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 이 글이 나아갈 방향이 뻔히 보이기도 해서 읽을 때 텐션을 떨어뜨리는 요소이기도 한데 줄리안 반스는 이제 그거보다는 한 수 위의 저자이기 때문에 화가 개인에 대해서 꼭 그렇게 긍정적이지만 않은 점들도 서술을 하되 그것을 아주 전형적이지 않게 뭐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도 했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아주 개성 있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실주의의 대표자인 쿠르베를 표현할 때 쿠르베의 어떤 자기도취적인 성향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쿠르베에게 세상 사람은 고대인, 즉 불행히도 그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들과 현대인, 즉 쿠르베 자신으로 나뉜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인류의 대표로 느끼고 미래는 뭐 생각도 안 하고 내 이전에 있었던 딱한 사람들 이렇게 구분했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지금의 우리 독자들이 읽기에는 굉장히 이 화가가 갖고 있던 여성 혐오적 측면 같은 것도 걸러내지 않고 이제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쿠르베의 여성관을 이 사람은 여자는 양배추국이나 끓이고 살림이나 해야 되며 숙녀의 임무란 남자의 사색적 합리성을 감정으로 교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끄집어내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쿠르베 예술은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가리지 않고 이 작가의 여러 가지 면들을 화가의 여러 가지 면들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화가에 대한 독자의 평가를 규정하지 않도록 안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장을 보면 제리코의 그림, 메두사의 뗏목에 대해서 그 그림이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마치 영화처럼, 역사소설처럼 이제 쓰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재난이 일어났을 때 상황이 이렇다는 걸 좀 묘사하다가 아니 근데 미술 에세이인데 이 얘기를 언제까지 할 거야 싶을 때쯤에 딱 챕터를 바꿔서 재난은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죠. 자, 그래서 33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공기를 좀 환기하면서 예술 에세이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갖고 무슨 얘기를 해볼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재난은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 오늘날 그 과정은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다면 1년 이내에 런던에서는 연극이 공연될 것이다. 대통령이 암살당한다면 책이나 영화, 영화화된 책, 책으로 옮겨진 영화가 나올 것이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소설가를 전쟁에 보낸다. 소름 끼치는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한다면 시인들의 무거운 음보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는 물론 이 재난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재난을 이해하려면 재난을 상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상력이 만들어낸 예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최소한이라도 그것을, 이 재난을 정당화하고 용서할 필요가 있다. 이 인간적인 발광, 이 미친 자연의 행위는 왜 발생했는가? 어쨌든 그로부터 예술이 나오기는 했다. 결국 재난의 쓸모는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담한 진술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재난이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와 뭐 심할 때는 생명까지 앗아가는 사고를 바라보긴 참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그런 굉장히 사회적이고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소재로 그린 그림을 볼 때 우리는 그러면은 뭘 찾게 되나? 우리의 눈과 머리는 뭘 찾는가? 그랬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런 거죠.
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초상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재현물을 보면서 실물과 얼마나 닮았는지를 찾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사건을 그린 이런 역사화의 경우에는 소재가 된 실화와 이 그림이 그린 이미지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비슷한지를 짚어내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성부터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면 우리가 언어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서사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서사예술이 아닌 걸 볼 때도 그런 걸 찾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미술관에 이렇게 가보면 왜 이렇게 그 도슨트 투어나 아니면은 그 현장 학습하러 선생님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그림 앞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럴 때 내용이 대체로 이건 언제 그려진 거고 여기 그려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고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거부터 보통은 미술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시작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줄리안 반스가 한 발 더 나가는 측면은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는 어떠할 것인가. 그러니까 같은 예술가로서 그리고 예술 에세이를 쓰는 사람으로서 이제 줄리안 반스는 그럼 그 백지인 캔버스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나 아니면 실존하는 모델과의 닮은 정도를 기준으로 스케치를 시작하지만 그걸 완성시키기까지 화가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고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술 에세이가 이런 예술 작업의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51페이지에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사실성이 추종하겠으나 일단 일이 진행되면 예술성이 더 유력한 충신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화가라는 사람은 한 프레임의 이미지로 승부를 해야 되잖아요. 한 컷으로. 영화로 치면 한 컷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긴 시간 동안 일어난 사건을 그리되 그 사건을 자기가 해석한 걸 한 컷의 이미지로 담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건 시간 예술이 아니라 한 이미지로 함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프레임 안에서는 조형적으로 내적인 질서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의 기록에 혹은 내 앞에 있는 모델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그 안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장의 프레임으로 봤을 때 자기 완결성을 그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미지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제리코의 뗏목에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 생존자의 수기에서 읽었던 어떤 것들은 그려지지 않았고 그려지지 않은 어떤 것들이 또 그려진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자의 기록에 나타난 그 극한 상황에서의 식인을 했다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먹을 게 없어서 표류를 하면서 비쩍비쩍 말라가고 막 피부도 변색되고 했을 텐데 그림에 보이는 그 사람들은 전부 굉장히 울끈불끈한 근육을 갖고 뗏목 여기저기에 이렇게 다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또 줄리안 반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난파 장면은 그 주제에도 불구하고 근육과 활력으로 충만하다. 뗏목 위의 인물들은 파도와도 같다. 그들의 발밑에서는 또한 그들을 관통해서도 바다의 에너지가 파동친다. 제리코가 그들을 실제처럼 탈진한 모습으로 그렸다면 그들은 형식의 도관이 되기보다는 찔끔대는 파도 거품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화폭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오한 바닷속 같은 감정을 풀어놓고 희망과 절망, 환희, 공포, 체념이 만나는 조류 속으로 우리를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은 그림의 인물들이 그런 힘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강건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실제 표류자들처럼 앙상하게 그리느냐, 병들게 그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화가가 고려해야 할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 그림이 전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조건, 인간의 상황을 전하기 위해서 인물들이 건강한 육체를 갖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동정이나 연민에 휩쓸려서 더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을 것이다라는 짐작을 비평가로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이 문단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는 무엇을 찍었느냐, 무엇을 그렸느냐만큼이나 무엇을 그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카메라가 이 프레임 안에 뭘 넣기로 결정했느냐만큼 무엇을 프레임 바깥으로 밀어내기로 했느냐가 어떤 예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책이 제가 아까 예술가 또는 그 예술가의 작업에 대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크게 말하면 화가라는 그런 인물에 대한 인물평이 있고 그다음에 이 작품에 대한 미학적인 평이 같이 공존하는 에세이란 뜻인데요.
아주 단순화해서 말하면요. 그래서 이 화가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나가 이 책에서 이제 절반 정도 분량을 다 모아보면 될 텐데,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여러 화가들의 전기나 이런 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화가란 다 불행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행복하게 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봐도. 어 그리고 저는 또 '예술적인 업적이라는 거는 반드시 고통이 있어야만 나오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그림은 좋지만 화가랑 친구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두고 싶지는 않다. 불행이 옮을 것 같다.' 뭐 이런 인상을 어린 마음에 가졌던 것 같아요. 물론 어린이를 위한 미술과 화가에 관한 책이었기 때문에 되게 전기적인 뭐 사실, 성공했던 거, 실패했던 거 요런 것들이 중심이 된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을 읽을 때 제가 어린 저는 생각을 못 했지만 이제 커서 영화관에서 글을 쓰고 이런 직업을 갖게 되면서 영원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예술가의 아티스트의 개인사를 아는 것이 그 사람의 예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방해가 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도움이 된다. 방해가 된다." 이렇게 답을 내기 전에 일단은 균형 잡힌 사실들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평생에 걸친 작업 전체를 한 가지 단서로 이해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겠죠. 제가 어릴 때 읽었었던 책들은 상당히 도덕적인 기준으로 좋은 면과 나쁜 면 이런 것들을 썼고, 제가 어른이 돼서 읽은 좀 불만족스러웠던 예술 에세이들은 너무 많은 것들을 뭐 이런 점도 있었지만 저런 점도 있었고 또 이런 점도 있었죠. 저런 점도 이렇게 나열식에 그쳤던 반면에 줄리안 반스 경우는 이 대상이 되는 예술가에 대해서 도덕적 심판관 노릇은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재판을 하지는 않으면서 인간적으로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면모를 잘 이끌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서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은 다 팩트지만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도 그래요. 그 모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중에 뭐를 취사 선택해서 어느 자리에 놓느냐는 그거는 쓰는 사람의 에디터십이 작용을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 초이스에 있어서 잘 고르는 사람들이 좋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좋은 예술가 전기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쿠르베의 병적인 자기 중심주의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예로 세상 사람들을 분류하는 기준을 통해서 그에게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었다 이런 표현으로 한다거나, 또 그런 그의 기질을 낭만주의적이었던 들라크루아가 굉장히 소박하고 현실적이고 안전주의자였다는 것과 대비를 해서 이제 두 개의 다른 챕터에서 아이러니를 느끼게, 그 화가의 작품과 그 화가의 기질의 애조를 두드러지게 보이게 한 거고, 그리고 또 뭐 현대미술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작가라고 할 수 있죠. 폴 세잔. 이 세잔은 많은 영화 감독한테도 가장 중요한 작가이기도 한데 세잔을 너무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읽어볼게요. 세잔은 유명해졌을 때에도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는 비밀스럽고 소박했으며 소유욕이 없었다. 몇 주 동안이고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적이 많았다. 그런 만큼 그는 자신의 정서 생활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보호했다. 그리고 그는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인물이었다. 한편 브라크는 당대의 기준으로 은둔자였음에도 운전기사까지 둔 멋쟁이였고, 피카소로 말하자면 단독으로 20세기 화가의 이상, 즉 명성, 정치참여, 부유함, 모든 방면에서의 성공, 왕성한 세욕, 사진빨을 실현했다. 너무 잘 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더니즘 미술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두 화가를 이렇게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팡탱, 아까 말씀드린 앙리 라뚜르 팡탱이란 사람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정치적인 화가였나라는 그 정도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가령 그는 정치적이었다. 아니다. 그는 예술밖에 몰랐다. 요렇게 두 가지의 진술만 조금 이제 공력이 낮은 미술 에세이에서는 그런 분류만 보게 되는데, 이 반스의 경우에는 팡탱의 정치적 관심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팡탱은 차츰차츰 화가들의 모임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다. 그는 청년 시절 열혈 공화주의자였지만 거리로 뛰쳐나가 운동을 한 화가는 아니었다. 팡탱의 정치 참여 방식은 자기보다 더 활발히 참여하는 사람들을 그리는 것에 그쳤다. 그러니까 아주 절묘한데 저는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 각 분야 예술가 중에서 정치적으로 무관심하지는 않지만 이제 자기가 정치적이 되기보다는 정치적인 피사체를 찍고 그리는 것으로 가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나도 이렇게 표현할 걸.'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요 대목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줄기가 뭐가 있다 그랬죠? 형식 분석. 그러니까 그림 작품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였는데 그중에서 제가 되게 눈여겨보고 '재미있다. 잘 썼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마네에 관한 챕터인데요. 마네라고 하면은 이제 그의 다음에 온 인상주의의 시작이냐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아카데미적인 화풍의 마지막 사람이냐 요런 걸 갖고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 그런 화가인데 마네의 경우 어떤 걸 택했냐면 모든 그림을 뭐 초기는 어땠고 중기는 어땠고 그게 아니라 관심이 가는 작품을 하나 딱 골라 가지고 하나를 깊게 들어감으로써 그 화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고런 방식을 취했거든요. 이 방식도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근데 만의 챕터에서 그렇게 선택을 받은 작품은 막시밀리안의 처형이라는 작품이에요. 뭔가 이 프랑스가 허수아비로 멕시코에 심어 놨던 황제가 혁명에 의해서 혁명군에게 처형당하는 장면을 그렸는데 마네가 이 사건을 세 가지 버전으로 그려서 각각의 다른 세 미술관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버전의 그림을 한데 모아서 비교하는 전시회가 있었고 이 줄리안 반스는 그 전시회에 가서 직접 그걸 보고서 그것을 비교하면서 세 그림이 어떤 점이 다른지 그 차이가 관람객한테 끼치는 효과는 뭐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차이는 어떤 거냐면 뭐 총살을 하기 위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 군인들의 발의 자세, 얼마나 긴장이 돼 있는가, 그리고 그 발을 얼마나 눈에 띄는 화이트색으로 칠했는가, 그런 거. 그다음에 뭐 너무 흉흉한 얘기지만 이 총살형을 하는데 절명을 안 했을 경우에 마지막을 담당하는 군인은 혼자 군인들 부대하고 떨어져서 자기의 총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의 장교가 무리와 동떨어져서 총을 준비하고 있는데 세 그림에 다 이 군인이 있고요. 근데 그 사람의 표정이 세 그림이 각각 어떻게 다른가? 세 그림에 각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또 여기서 총살하고 있는 군대가 어느 나라 군대로 묘사되고 있는지 군복의 모습 같은 거. 그러니까 그게 미묘하게 멕시코 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프랑스 군복 같이 보이게도 그림으로써 프랑스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다는 정치적인 언급을 마네가 은연중에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화폭 안에서 주목하게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네의 경우에도 그랬지만 반스가 좋은 점은 그냥 뭐 어느 화가의 어떤 그림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전시회에서 이 그림을 봤으며 그 전시회의 맥락은 이런 것이었다. 그래서 큐레이터십이 어떻게 발휘가 된 것이었다라는 걸 같이 써주고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마네가 새로운 세대의 첫 주자였을 수도 있고 9세대의 마지막 주자였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마네 그러면 이제 인상파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화가로 교과서에서 공부를 했는데 2011년에 이제 파리에서 열린 한 전시회에서 큐레이터들이 그거에 반하는 시도를 했던 거예요. 알고 보면 마네 굉장히 고전적이다. 이런 거를 이제 입증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마네 그림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인상주의적 그림 말고 옛날 스타일의 그림들을 모아서 전시를 한 거죠. 그래서 뭔가 그때 오르세 미술관에서 연 마네 전시회에 대항하는 프로그래밍 같은 거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마네 이외에 좀 구식의 마네 그림들을 모아서 자기들의 미학적인 주장을 이제 뒷받침하려고 한 시도에 대해서 직접 내가 그 전시회에 가봤는데 약간 무리한 시도였다 이런 얘기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실제 전시회에서 어느 그림 앞에 어느 그림이 배치돼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쓰는데 저는 이런 에세이도 굉장히 부럽거든요. 근데 이런 에세이가 가능하려면 큐레이터십이 잘 드러난 미술 전시회가 많이 열려야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유럽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모아오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항상 보면 이제 서양 미술 전시회가 너무 슬퍼요. 이렇게 플래카드 걸려 있는 거 뭐 모네부터 마그리트까지 뭘 보여주겠다는 거야. 가보면 막 유파별로 막 2점씩 걸려 있고 이거는 전혀 이렇게 전시회인데 어떤 그렇게 열심히 미학과 미술사를 공부한 큐레이터들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시회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쉽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구해지는 그림들은 다 걸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막 미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 시민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뭐 큐레이터가 하는 일이 뭔지 이해하기도 굉장히 힘들죠. 이런 전시만 보던 우리로서는. 그런데 조금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미술관들의 전시회를 가보면 아 이래서 우리가 디지털로 그림을 안 보고 실제로 보는 데 의미가 있구나. 화집으로 그림을 안 보고 실제 그림을 보는 데 의미가 있구나. 거기에는 뭐냐면 어떤 그림 다음에 어떤 그림을 봐라. 어떤 그림과 나란히 어떤 그림을 봐라라는 가이드가 작용이 된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화집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특별한 전문가가 어떤 자기 해석을 넣어서 그림을 배치해 놓은 걸 공간적으로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특권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미술에 대해서 이해도를 훨씬 높일 수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개인적인 스킨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미술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관심을 갖게 된 게 화집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여행길에서 접할 수 있었던 그런 큐레이터의 어떤 관점이 적용된 전시회를 통해서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고흐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동했어요. 왜냐면 이분이 너무너무 열심히 작업을 하셔가지고 어딜 가나 그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체 몇 점을 그린 거냐 막 이러면서 뭐 어떻게 고흐가 있다 그래도 고흐네 뭐 또 있네 막 이랬고 얼마나 훌륭한 화가인지에 대해서 물론 알기는 알았지만 제가 가슴으로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 그 암스테르담에 있는 반 고흐 뮤지엄에 갔을 때 저는 사실은 무식했을 때 막 그렇게 생각 아니 반 고흐만 하는 뮤지엄이야? 그러면 도대체 전시를 몇 가지나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들렀었던 겨울에 그 뮤지엄에서 오로지 고흐가 빛을 어떻게 다뤘는가라는 방식에만 집중해서 큐레이팅을 한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아침의 빛, 점심의 빛, 감자 먹는 사람들의 방에 있는 침침한 빛, 촛불의 빛, 그리고 깜깜한 밤에 이제를 들고 나가서 그 론강변에서 그렸던 별이 뜬 하늘과 그 강물을 그린 그림. 이런 것들이 방방마다 빛의 종류에 따라서 드로잉과 유화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왜 여러분 전시장 가면 벽에도 있지만 왜 이렇게 내려다보게 돼 있는 유리가 위에 덮여져 있는 그런 전시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태호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빛에 대해서 묘사한 것들 그런 그가 남긴 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와, 그 전시를 보는 거는 진짜 그 고흐에서 마그리트까지의 전시를 100번 본 거보다 훨씬 더 저의 고흐에 대한 이해를 높여줬던 것 같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고흐 그림을 보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전까지는 저한테 진짜 이발소 그림 같은 그런 그림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빛에 집중한 그 전시회를 따라가면서 저는 마음이 막 약간 이렇게 피부가 반응하면서 울컥하는 걸 느꼈는데 론강의 별밤이라는 그림을 그 네 번째 방인가에서 보는데 이 가난하고 잘 풀리지 않은 화가가 이 깜깜한 밤에 그 어두운 강변에 앉아서 저쪽 기슭에 화려하고 따뜻한 불빛을 보고 별을 올려다보면서 그린 그 날 밤의 느낌이 조금이지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고흐는 그 이전에 제가 평생 수십 년 보아온 고흐하고 완전히 다른 화가가 됐죠, 제가. 그래서 그런 전시회들이 한국에서도 이제는 좀 정성을 기울이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큐레이터 분들은 이미 훌륭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그보다 더 높은 결정권자들한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유명한 화가 그림을 많이 모으자라는 쪽보다는 이렇게 깊이 있는 전시를 후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이사회나 아니면은 더 높은 분들의 이런 것들을 저는 정말 너무 저의 그런 소원입니다. 서울도 분명히 그런 인프라는 돼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반스의 에세이에서 비단 어떤 작품뿐만 아니라 감상되는 맥락, 동시대적인 현대 관객이 이걸 어떤 맥락에서 감상하게 됐냐까지 짚어주기 때문에 되게 세련된 미술에 관한 글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놓치지 않고 있는 점은 제가 아까 뭐 초기, 중기, 후기를 다 망라하지 않고 하나를 잡아서 그걸 막 들이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 작품의 연대기 안에서의 변화 같은 것을 짚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슬슬 알게 되는 게 모든 시기의 그림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화가의 경우에 언제가 전성기고 언제가 암흑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슬쩍슬쩍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게 화가들의 경우에는 그 가장 멋진 그림, 양식적으로 완성된 작품들이 꼭 노년에만 있지가 않아요. 후기에만 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아주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마르크 샤갈 같은 그런 여러분 아시죠? 그 뭐 당나귀 굉장히 환상적인 나의 작은 마을 이런 그림을 그렸던 뭐 바이올린과 당나귀와 그리고 하늘을 날아가는 신혼부부 이런 것들 떠올리시면 딱 떠오르는 그 화가가 마르크 샤갈인데요. 이 화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젊었을 때 그린 작품들이 다 걸작이고 뒤로 갈수록 약간 좀 약해요. 그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뭐 음악 분야나 이런 데는 이런 연구도 많죠. 말년의 양식에 관한 연구들, 베토벤의 후기 교향곡에 대한 연구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흥미로운 언급이 오딜롱 르동에 관한 챕터에 있습니다. 보면은 오딜롱 르동이라는 화가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그림을 떠올리실 거예요. 르동 하면은 엄청 막 파스텔 톤의 화사한 정물화 내지는 신화 속의 한 장면을 그린 파랑, 빨강, 노랑 막 이런 것들이 막 은은하게 흩어진 그런 채색화들을 떠올리시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분이 엄청 징그럽고 괴기스러운 정말 에드가 앨런 포의 작품의 사파로도 실제로 쓰였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상상 그림, 그러니까 괴담 그림 같은 것들을 쭉 일련의 그림들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누아르라고 이제 줄리안 만스가 이 책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그림들이 먼저였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환상적인 채색화, 인물화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이런 변화를 딱 짚어줬습니다. 200페이지에 보시면 암흑기를 나중이 아니라 먼저 거쳤다는 점에서도 르동은 남다르다. 르동은 어둠이 세월과 함께 다가오는 것을 느끼지 않고 일찌감치 어둠에서 탈출했다. 먼저 을씨년스러운 풍경, 포의 소설 같은 공포, 누아르 작품들의 우울한 두려움과 자포자기가 있었고 나중 작품에는 인광성 색채, 청금석 같은 파랑, 그리고 마로니의 갈색, 흐릿한 보라와 한련의 주황색, 파스텔 같은 홍조와 상처 자국이 있다. 더 개인적인 것, 암시적인 것, 은밀한 몽상이 먼저 작품에 있다면 나중 것들은 더 공개적이요, 더 계획적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분이 뭐 이렇게 막 미술사적 지식을 요약해 주진 않지만 가끔 이렇게 굉장히 선명한 설명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의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요. 제가 어떤 화가한테 왜 끌리는지를 되게 설명을 잘해줬더라고요. 여러분도 뭐 요즘 비평을 아무도 안 읽긴 하지만 뭐 문학 비평이든 영화 평이든 간에 읽고서 기분이 좋으실 때가 내가 이 영화가 좋긴 좋은데 왜 좋은지는 잘 설명을 못했었는데 맞아 이거였어라고 짚어줄 때 되게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 저한테는 제가 피에르 보나로와 에두아르 비아르를 왜 좋아하는지 그리고 제가 왜 파블로 피카소를 별로 안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 줄리안 반스 형님이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이 시원했달까? 아까 제가 알고 보면은 좀 내성적인 은둔하는 아티스트들을 좋아하더라 그랬는데 그것하고도 좀 부합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좀 영웅적인 예술가를 안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를 또 이번에 다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걸 절묘하게 표현해 놓은 부분을 읽을게요. 피카소는 보나르에 맞서 예술의 주요 대립 요소를 화두로 던진 셈이다. 즉 화가가 자연의 노예냐 주인이냐 숭배하는 모방자냐 송아지 잡기 경기에서 혼자 힘으로 송아지를 땅에 꼬라박듯 심술궂은 대자연을 쓰러뜨리는 털북숭이 적수냐 하는 것이다. 예술가를 영웅으로 보는 입장에 귀가 솔깃한 사람이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인지는 명백하다.
그다음 표현이 되게 절묘해요. 자연에 대한 피카소의 태도는 영화 황야의 7인에서 의심 많고 전능해 보이는 일라이 월러크에게 "그냥 가던 길이나 가라."라고 한 율브리너의 태도와 별반 다를 게 없다. 피카소가 자연한테 "가던 길이나 가라." 하지만 그 현저한 대립은 대체로 사실과 다를 뿐더러 대부분 시간과 함께 보이지 않게 된다. 자, 이 부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이렇게 소극적으로 보이는 수줍은 예술가들의 경우에도 작업의 내적인 그런 운동을 보면은 자연과 대결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지금 잘 써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큼 이 두 가지 종류의 예술가들이 다르지가 않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넓은 책모자를 쓰고 산울타리 옆에서 그림을 그리는 소심한 모방자라도 갯버드를 가까이 들여다볼 때만큼은 대략적이나마 선별과 질서와 통제의 재창조로 대체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미술에서부터 소설, 조경, 요리에 이르기까지 주요하거나 종속적인 다양한 형태를 모두 망라해서 예술이란 그런 것이다. 자연의 얼굴에 모래를 끼얹고 평행우주나 파생우주의 경쟁적 창조자로 나서는 것은 마초의 미학이다. 그러나 모든 예술가들의 우주는 효과를 보기 위해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리얼리티 얘기하는 거죠. 제1의 우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말 제가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그런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나르와 비아르의 차이 같은 것도 이분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설명들에서 이 화가들의 매력이 뭐였는지 좀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나르는 깊어지고 확장되어도 한 화가로서 늘 같은 모습이며 호감과 매력을 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묘사하는 것에 그림을 보는 우리를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아르는 다르다. 그의 실내 그림들은 너무 어둡고 지나치게 비밀스러울 뿐 아니라 어딘지 폐소공포증의 분위기가 감돈다. 매력적이지만 배타적이다. 그의 세계에 우리는 별로 필요 없는 존재라는 느낌이 든다. 이거는 어떤 영화에 대입시켜도 아주 비슷한 유형의 영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오랫동안 왜 나는 비아르에게 더 끌리는 걸까? 아는 사람이 적어서 구하기 힘드니까 희소해서 더 제가 애착하는 걸까 그랬는데 이 부분을 읽으니까 오히려 약간 그런 구글링을 해서 미술에 대한 상식을 얻고 이런 것들이 그림을 잘 보는 방식일까요? 총체적인 정답은 아니지만 상당히 유용한 한 가지 조언이 여기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까 했던 얘기로 돌아가서 어떤 그림을 읽을 때 우리가 그 그림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고 누구를 뭐를 언제 그린 것이고 모델과의 관계는 어땠고 화가가 요맘때 이 그림을 그릴 때 경제적 상황은 어땠고 이런 걸 갖고 먼저 이제 이해를 시도한다. 그리고 좀 더 미술에 대해서 알기를 시도한다 그랬잖아요. 예를 든 게 비아르의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붉은 침대가 있는 실내라고 제목을 붙여놨던 그 실내 그림을 이제 생전에 뭐 조카 사위인가 친척이 나중에 나타나서 이거 이 그림 이 방이 친척 중에 누가 결혼했을 때 신혼방이었는데 막 이러면서 실제로 그리고 싶었던 건 이런 걸 거야 하면서 신방이라고 이제 제목을 바꿨다거나 아니면 작업대가 있는 실내라는 작품을 인물과 사건에 집중을 해서 구혼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 그림을 과연 더 잘 이해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그 질문이죠. 그러니까 전기적 사실을 더 알고 트리비아들, 자잘한 그런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해서 이 그림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냐, 교양을 갖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반즈가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혼자로 신방으로 제목이 바뀜으로써 이 훌륭한 그림들이 진부해질 수는 없겠지만 다소 평범하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림들을 이야기로, 대화로, 가정사를 말해주는 자서전으로 취급하는 셈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구성과 미학보다는 그림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이는 화가에 대한 작지만 중대한 배신이다. 저도 되게 이거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이제 예술에 대해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블로그에 글을 쓸 때나 아니면 제가 뭐 무슨 팟캐스트에 나와서 영화를 설명할 때나 사실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떤 통찰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요런 트리비아를 가서 얘기를 하고 시간을 채운 다음에 그래도 뭔가 드렸다. 뭔가 이제 청취자들한테 제가 뭘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작품을 못 이해한 채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다는 걸. 그래서 또 뼈 때리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어떻게 봐야 할까 고민이 되실 때 정보 강박에 시달리지
않으셔도 된다는 걸 이제 반스가 친절하게 일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책에 제가 뭐 모든 장에서 어떤 부분이 좋다는 얘기는 못 드렸지만 제가 느꼈던 이 책의 미덕에 대해서는 대략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책 읽고 나서 제가 또 느꼈어요. 아, 나는 역시 에세이도 잘 쓰는 소설가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좀 느꼈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뭐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이 뭐 존 버거, 뭐 미셸 뚜루니에 이런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그런 분들 에세이를 너무너무 잘 쓰시잖아요. 그래서 저 사실 하루키도 에세이 때문에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하루키를 좋아했을 때. 그래서 자신의 어떤 독서 패턴에 대해서 또 한번 확인을 하면서 이 책을 덮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는 동안 오랜만에 되게 못 가고 있는 미술관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옆에 가습기 틀어놓고 약간 조명도 이렇게 전체등 말고 부분 조명만 켜놓고 읽었더니 지금은 갈 수 없는 그 미술관에 가 있는 것 같은 약간 대리 만족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나름의 소용대로 이 책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시간이 없으시면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린 걸로 가름을 하셔도 제가 뭐 원망하지는 않겠습니다. 아, 여러분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자, 그럼 우리 책을 덮고 기지개를 펴 다음 달 또 이 의자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